말라가 코스타델솔 공항의 밤은 낮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기계음과 희미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이사벨라 로페스, 사람들은 그녀를 이사라고 불렀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피부와 짙은 곱슬머리를 가진 채 헐렁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공항 복도를 쓸고 닦았다. 새벽 2시, 대부분의 승객들은 사라졌고 공항은 거대한 기계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이사는 그 숨소리에 익숙했다. 지난 몇 년간 이곳은 그녀의 일터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쳐온 그녀에게 이곳의 익명성은 안전한 은신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피부색과 낮은 신분은 이곳에서도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만들었다. 보안 직원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몇몇 승객들은 그녀를 경멸적인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다. 익숙한 무관심과 경멸. 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 걸레질을 하던 손이 멈췄다. 환기구를 타고 흘러나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 희미한 비명 소리가 섞여 있었다. 너무 작아서 착각일 수도 있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이 끔찍한 촉수처럼 심장을 휘감았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수화물 처리 구역 쪽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그곳은 직원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미로 같은 공간이었다. 이사는 망설였다. 평범하게 살기로 했다. 과거는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비명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어린 시절 가족 중 한 명이 사라졌던 밤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무력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걸레와 양동이를 내려놓고 이사는 수화물 처리 구역으로 향하는 직원 전용 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음과 함께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컴컴한 공간,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와 쌓여있는 여행 가방들 사이로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그 가방들이 이상했다. 크기가 작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들의 표정은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사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때 한 남자가 가방 하나를 열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가방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사의 숨이 멎었다. 인신매매. 그녀의 과거와 얽힌 끔찍한 범죄.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눈빛이 그녀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다. 남자들은 빠르게 아이들을 다른 가방으로 옮겨 담고 있었다. 능숙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인 듯했다. 그때 한 남자가 주변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이사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남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이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이사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화물 벨트 아래로 몸을 던졌다. 먼지와 기름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야?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스페인어였다. 그녀가 아는 조직의 언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이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먼지 쌓인 벨트 아래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그녀는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이사는 한참 후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끔찍한 광경과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망칠 수 없었다. 이번에는 Current Part Characters 1999, Total Characters 1999.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용량도 작고 기능도 별로 없는 폰이었지만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가능했다. 아까 그 장면을 찍었어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무서웠다. 지금이라도? 아니, 너무 위험했다. 조직원들이 안에 있었다. 그녀는 공항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청소부로서 구석구석을 누볐다. 정비터널, 환기구, 사용되지 않는 창고.
그곳들은 그녀에게 익숙한 은신처였다. 조심스럽게 수화물 처리 구역 문에서 멀어져 복도로 나왔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경찰? 공항 보안? 안토니오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이사를 대하는 눈빛에는 늘 차가운 무시가 담겨 있었다. 피부색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청소부라서일까? 어쨌든 그에게 기대할 수는 없었다. 다른 보안 요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늘 권위적이었고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부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 경험은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르타가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는 유일한 동료. 마르타는 친절했고 이사를 걱정해 주었다. 하지만 마르타는 겁이 많았다.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마 기절하거나 도망치라고만 할 것이다. 그래도 이야기해야 할까? 이사는 망설였다. 그때 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화물 구역 3번 벨트 아래 왼쪽 벽면의 작은 패널. 그 안에 증거가 있을지도. 이사벨라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구지? 그곳에 대해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직원?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증거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렸다. 증거가 있다면 이 끔찍한 일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사벨라는 다시 수화물 처리 구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환기구를 통해 접근하기로 했다. 환기구는 좁고 먼지가 많았지만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완벽했다. 이사는 익숙하게 환기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차가운 금속과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발꿈치와 무릎으로 기어가는 동안 그녀는 어린 시절 숨어 지냈던 어둡고 좁은 공간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를 억눌렀다. 환기구를 통해 수화물 처리 구역 위쪽으로 이동했다. 아래에선 여전히 기계음과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환기구 그릴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방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싣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듯했다. 돈 라몬의 부하들일까? 도시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엘 신디카토. 그들은 인신매매, 마약 밀수, 온갖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사의 가족을 파멸시킨 조직. 메시지에서 말한 3번 벨트 아래를 찾았다. 복잡하게 얽힌 벨트들 사이에서 3번 벨트를 확인하고 그 아래쪽 벽면을 살펴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금속 패널이 보였다. 메시지가 정확했다. 엘 고스트. 유령이라는 뜻의 누군가. 그는 누구일까? 조직원일까? 아니면 그녀를 돕는 사람일까? 이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환기구에서 내려왔다. 인기척은 없었다. 남자들은 여전히 다른 쪽에 집중하고 있었다. 재빨리 3번 벨트 아래로 이동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패널에 손을 댔다. 열쇠 구멍이나 손잡이는 없었다. 어떻게 여는 거지? 그때 폰이 다시 울렸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 누르면 열린다. 이사벨라는 메시지대로 패널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패널이 열렸다.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 종이에는 스페인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빛을 봐야 한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익명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남긴 것일까? USB를 집어들었다. 혹시 몰라 종이도 챙겼다. 다시 패널을 닫고 몸을 숨기려는데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 기계음이 벗자 공간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벨트가 왜 멈춘 거야? 모르겠습니다, 보스. 보스? 돈 라몬인가? 이사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이사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한 남자가 벨트 아래쪽을 살피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가 숨어있는 곳 바로 옆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USB를 꽉 쥐었다. 발소리가 멈췄다. 남자가 벨트 아래쪽을 유심히 살피는 듯했다. 이사는 눈을 감고 제발 지나가기를 빌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남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음이 공간을 채우자 이사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등으로 흘러내렸다.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이들에 대한 정보? 조직원들의 명단? 아니면 돈 라몬에 대한 증거?
수화물 처리 구역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환기구로 향했다. 환기구 안으로 들어가 덮개를 닫았다. 어둠 속에서 폰의 불빛에 의존해 USB를 살펴보았다. 평범한 USB처럼 보였다. 폰에 연결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 공항 내 컴퓨터는 모두 보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을 테니 위험했다. 외부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공항은 이미 조직원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랐다. 환기구를 통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직원 휴게실 근처였다. 마르타가 야간 근무 중에는 늘 그곳에서 쉬곤 했다. 마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아니, 마르타는 너무 겁이 많았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휴게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사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공항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화물터미널,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보안이 허술했고 숨어 지내기에 좋았다. 그리고 엘 고스트가 남긴 메시지처럼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화물터미널로 가는 길은 멀고 복잡했다. 인적이 드문 복도와 창고들을 지나야 했다. 가는 도중 몇몇 수상한 사람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과 행동은 직원 같지 않았다. 경계심이 가득했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조직원들 이미 분명했다. 이사는 그들을 피해 어둠 속에 숨거나 재빨리 다른 통로로 우회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발휘되었다. 간신히 오래된 화물터미널에 도착했다. 낡고 거대한 건물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많은 빈 컨테이너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이라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폰을 확인했다. 엘코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볼까? 아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일방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익명으로 도움을 주는 것일까? USB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이 안에 진실이 있었다. 이 안에 아이들을 구할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이것을 어떻게 외부에 전달할 수 있을까?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모든 출구가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조직원들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 공항은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덫에 걸린 생쥐 신세였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화물터미널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출구는 하나뿐이었고 그곳으로 조직원들이 오고 있었다. 이사는 주변을 살폈다. 컨테이너, 상자, 낡은 기계들. 숨을 곳은 많았지만 탈출구는 없었다. 발소리가 화물터미널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페인어 욕설과 함께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이사벨라! 나와! 돈 라몬의 부하들 중 한 명인 엘토로의 목소리였다. 황소처럼 우락부락한 남자.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다. 어릴 때 그녀의 가족을 쫓아왔던 남자 중 하나였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과거가 현재를 덮쳤다. 이사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엘토로와 그의 부하들이 터미널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녀를 찾았다. 이사는 컨테이너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먼지 쌓인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여기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갔나? 아니, 보스는 그녀가 이곳에 들어오는 걸 봤다고 했어. 어디 숨어 있을 거야. 그녀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토니오 팀장이 그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다. 조직원들이 컨테이너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이사가 숨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싸우거나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싸운다고? 맨몸으로? 그때 머리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환기구였다. 화물터미널에도 환기구가 있었다. 크기가 작아서 사람이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이사는 조용히 컨테이너 위로 기어 올라갔다. 먼지 쌓인 금속 표면은 차갑고 미끄러웠다. 컨테이너 맨 위까지 올라가 환기구 덮개를 살펴보았다. 낡고 녹슬어 있었다. 손으로 열 수 있을까? 그때 아래에서
엘토로가 소리쳤다. 저기 있다. 들켰다. 이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온 힘을 다해 환기구 덮개를 밀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조금 열렸다. 틈은 좁았지만 그녀의 마른 몸이라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래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총알이 컨테이너에 박히는 소리. 이사는 몸을 숙이고 재빨리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먼지와 철 냄새가 가득했다. 뒤에서 엘토로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전연 잡아! 환기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덮개를 닫았다. 총소리는 멎었지만 아래에서 남자들이 컨테이너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는 필사적으로 환기구 안을 기어갔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환기구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앞으로, 아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기어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타는 듯했다. 팔다리가 쑤셨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남자들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갑자기 환기구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다른 구역으로 통하는 출구인 듯했다. 이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더 선명해졌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커졌다. 마침내 환기구 끝에 도착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곳은 수화물 처리 구역이었다. 그녀가 처음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곳, 그리고 엘고스트가 USB를 남겨둔 곳.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환기구 아래쪽은 비교적 한산했다. 조직원들은 화물터미널 쪽이나 다른 곳을 수색하고 있는 듯했다. 이사는 조심스럽게 환기구에서 내려왔다. 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USB를 다시 확인했다. 이것을 어떻게 외부에 전달할까?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다. 그때 엘고스트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공항은 거대한 그림자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사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공항의 보안 시스템, 직원들의 이동 경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청소부로서 일하며 익혔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조직원들이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면 그들의 추적망을 역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수화물 벨트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목표는 하나였다. 공항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나 통신망을 찾는 것, USB 안의 정보를 외부에 전송해야 했다. 가는 길에 마르타를 만났다. 마르타는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이사!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마르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르타, 들어봐. 아주 중요한 일이야. 공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사는 마르타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과 조직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마르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직? 인신매매? 이사, 말도 안 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 공항 보안팀장도 연루되어 있을지도 몰라. 시스템 전체가 썩었을 수도 있어. 마르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도움이 필요해, 마르타. 공항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를 찾아야 해. 보안 시스템이 약한 곳. 마르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망설였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 알아, 마르타. 하지만 아이들이 위험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이사의 말에 마르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착한 사람이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마르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직원 교육실. 그곳 컴퓨터는 외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보안이 비교적 허술해. 마르타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이사와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직원 교육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조직원들과 마주칠 뻔했지만 이사의 기지와 마르타의 도움, 망을 보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끄는 등으로 위기를 넘겼다. 마르타는 겁이 많았지만 이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간신히 직원 교육실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 인터넷 연결은 가능했다. 이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수화물 처리 구역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다. 아이들이 가방에서 꺼내지는 모습, 남자들의 얼굴, 그들의 대화. 증거는 확실했다.
오디오 파일은 전화통화 녹음인 듯했다. 스페인어로 된 대화였는데 엘 신디카토, 인신매매, 공항, 보안팀장 등의 단어가 들렸다. 안토니오 팀장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문서 파일은 명단이었다. 사람들의 이름, 사진, 그리고 옆에는 금액이나 목적지가 적혀 있었다. 인신매매 대상자들의 명단인 듯했다. 그리고 다른 명단도 있었다. 협력자라고 적힌 명단. 안토니오 마르틴의 이름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돈 라몬의 이름도. 그는 엘 신디카토의 최고 위층 인물로 적혀 있었다. 이사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더욱 끔찍했다. 돈 라몬,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조직의 핵심 인물. 그가 이 공항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사는 재빨리 USB 안의 모든 파일을 자신의 폰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이 파일들을 외부에 전송하기 시작했다. 언론사, 인권단체, 그리고 믿을 만한 경찰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무작위로 여러 곳에 보냈다. 익명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르타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사를 돕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다 됐어? 마르타가 속삭였다.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사는 초조하게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보안 시스템 침입 감지, 위치 추적 시작. 들켰다. 엘고스트가 보안 시스템이 약하다고 했지만 조직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마르타, 도망쳐야 해! 이사는 컴퓨터를 끄고 USB와 폰을 챙겼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안토니오 팀장이다. 마르타가 속삭였다. 안토니오가 직접 온 것이다. 그는 조직에 충실한 개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안토니오 마르틴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안토니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친절한 미소는 없었다. 차갑고 잔인한 눈빛만이 이사를 향했다. 이사벨라, 네가 뭘 봤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안토니오가 이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마르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순순히 넘기면 고통 없이 끝내주지. 이사는 뒷걸음질 쳤다. 등 뒤에 창문이 있었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곳은 2층이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이사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안토니오는 비웃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다. 마지막 경고다. USB를 넘겨라. 이사는 USB를 꽉 쥐었다. 이것은 아이들의 생명줄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이었다. 넘겨줄 수 없었다. 그때 폰이 다시 울렸다. 엘 고스트였다. 창문, 아래의 트럭, 뛰어내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이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창문으로 달려가 몸을 날렸다. 창문을 깨고 아래로 떨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래에는 정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공항 유지보수 차량인 듯했다. 그녀는 트럭의 천막 위로 떨어졌다.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트럭 천막 덕분에 큰 부상은 면했다. 위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안토니오와 그의 부하들이 창문으로 총을 쏘고 있었다. 이사는 재빨리 트럭에서 내려와 몸을 숨겼다. 다행히 트럭은 건물 바로 아래에 주차되어 있어 총알이 직접적으로 날아오지는 않았다. 트럭 뒤에 숨어 잠시 숨을 고르는데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 고스트가 트럭 운전사였을까? 아니면 그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일까? 이사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이 트럭을 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트럭 뒤편으로 달려가 짐칸에 올라탔다. 짐칸 안에는 공구와 자재들이 실려 있었다. 이사는 그 사이에 몸을 숨겼다. 트럭은 서서히 공항 내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트럭 안에서 그녀는 다시 폰을 확인했다. 이메일 전송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다행히 일부 이메일은 성공적으로 전송된 듯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도달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부패한 시스템이 그녀의 이메일을 가로챘을 수도 있었다. 트럭은 공항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안토니오 팀장이 이미 모든 검문소에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폰이 다시 울렸다. 엘 고스트였다. 검문소 접근 중, 시스템 오류 발생 실것. 30초간 혼란. 그때 탈출. 이사는 메시지를 읽고 긴장했다. 30초. 짧은 시간이었다. 트럭이 검문소에 도착했다. 보안 요원들이 트럭을 멈춰 세웠다.
안토니오 팀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검문하려 했다. 운전석에서 공항 유지 보수 직원이 내려 신분증을 제시했다. 바로 그때 검문소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경보음이 울렸다. 시스템 오류였다. 엘 고스트의 솜씨였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며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었다. 혼란이 발생했다. 지금이야. 이사는 짐칸에서 뛰어내렸다. 트럭은 검문소 바로 앞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보안 요원들을 피해 어둠 속으로 달렸다. 공항 울타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울타리에 도착했다. 높고 단단한 철망이었다. 넘어가기 쉽지 않았다. 그때 울타리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보였다.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다. 엘 고스트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 이사벨라는 망설이지 않고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철망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마침내 울타리 반대편으로 나왔다. 공항 외부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탈출했다.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USB 안의 정보는 일부만 전송되었을지도 몰랐다. 돈 라몬과 엘 신디카토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했다. 그녀는 밤거리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엘 고스트는 누구일까? 그는 왜 그녀를 돕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폰을 다시 확인했다. 엘 고스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연락할 방법은 다시 알려주겠다. 그리고 조심해.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다.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엘 고스트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이사는 밤거리를 걸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구하고 돈 라몬과 엘 신디카토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혼자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피부색과 낡은 옷차림을 의식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사회의 밑바닥에 속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공항이라는 미로 속에서 생존하고 거대한 조직의 비밀을 목격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이사는 도시의 외진 곳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돈 라몬의 부하들이 그녀를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낡은 여관에서 묵거나 버려진 건물에 숨기도 했다. 가진 돈은 거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속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공항 내 시스템 오류와 소규모 폭발 사건, 보안팀장 안토니오 마르틴 체포 등의 기사였다. 소규모 폭발? 그녀가 주차장을 탈출한 후 주차장에서 폭발이 있었던 원본 이야기와 유사한 전개였다. 아마도 조직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벌인 일일 것이다. 안토니오 팀장이 체포된 것은 그녀가 보낸 이메일 때문일까? 아니면 엘 고스트의 다른 활동 때문일까? 인신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는 없었다. 그녀가 보낸 이메일이 언론이나 경찰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엘 신디카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엘 고스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일까? 이사는 불안했지만 그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다. USB 안의 정보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돈 라몬과 엘 신디카토의 실체를 만천하에 폭로할 방법이 필요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사는 엘 신디카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과거 그녀의 가족이 당했던 일 때문에 그녀는 이미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들의 주요 활동 지역, 아지트, 연루된 인물들.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밤, 이사는 엘 신디카토의 주요 아지트 중 하나로 알려진 항구 근처의 창고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 그곳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배에 실려 다른 나라로 보내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잠입하여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창고 건물은 경비가 삼엄했다. 조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사는 그림자 속에 숨어 경비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청소부로서 공항에서 익혔던 관찰력과 은신 기술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창고 건물 뒤편의 하수구 통로를 발견했다. 좁고 악취가 심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듯했다. 이사는 하수구 통로로 기어들어갔다. 차가운 불과 오물 냄새가 역겨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하수구 통로는 창고 건물 지하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하로 올라가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였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아이들, 여성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사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족처럼 이들이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해야 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마마? 아이는 이사를 자신의 엄마로 착각한 듯했다. 이사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촬영을 마친 이사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때 조직원 2명이 지하로 내려왔다. 이사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칠게 대하며 그들을 어딘가로 데려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이사는 다시 하수구 통로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누구냐? 들켰다. 이사는 도망쳤다. 조직원들이 그녀를 쫓아왔다. 좁고 어두운 하수구 통로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사는 하수구 속에서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그녀는 조직원들보다 이곳의 지리를 더 잘 알았다. 냄새와 소리만으로 길을 찾았다. 뒤에서 조직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쫓아왔다. 하수구 통로 끝에 도달했다.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였다. 이사는 덮개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항구 부두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뒤에서 조직원들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부두에 정박해 있던 작은 어선 한 척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이쪽이야. 낯선 목소리였다. 누구지? 함정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조직원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이사는 어선으로 달려갔다. 배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부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빨리 타! 이사는 배에 올라탔다. 남자는 재빨리 밧줄을 풀고 배에 시동을 걸었다. 배는 빠르게 부두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다. 뒤에서 조직원들이 부두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배는 점점 멀어졌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사는 배 위에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를 구해준 남자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이사가 물었다. 남자는 노를 저으며 말했다. 날 엘코스트라고 부르지. 이사는 충격받았다. 엘코스트가 이 어부였다니.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엘코스트는 잠시 노젓는 것을 멈추고 이사를 바라보았다. 나도 엘 신디카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중 하나거든. 그들은 내 가족을 빼앗아갔지. 복수하고 싶었지만 혼자선 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공항에서 너를 봤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너를. 내 눈빛에서 나를 봤어. 그래서 도왔다. 엘코스트는 공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공항에서 일했던 보안 전문가였지만 엘 신디카토의 비리를 알게 된 후 목숨을 위협받고 숨어 지내고 있었다. 공항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엘코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정보를 빼내고 방해해왔던 것이다. USB 역시 그가 공항 시스템에서 빼낸 정보였다. 이사는 엘코스트의 이야기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USB 안의 정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엘코스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접 나서지 못했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증거와 내가 목격한 것을 합쳐야 해. 그들은 바다 위에서 밤을 보냈다. 엘코스트는 이사에게 엘 신디카토의 구조와 돈 라몬의 영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돈 라모는 단순한 갱스터가 아니라 정치인, 기업가, 심지어 사법계 인사들까지 포섭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공항보안팀장 안토니오는 그 네트워크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엘 고스트는 이사를 작은 해안 마을에 내려주었다. 이곳은 안전할 거다. 잠시 숨어 지내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 나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다시는 만날 수 없을까요? 이사가 물었다. 엘 고스트는 희미하게 웃었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연결되어 있을 거다. 조심해, 이사벨라. 이제 그들은 네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엘 고스트는 배를 타고 떠났고 이사는 홀로 해안 마을에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엘 고스트라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이들을 구하고 조직을 무너뜨려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했다. USB 안의 영상과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이 항구 창고에서 촬영한 영상도 함께 보았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언론의 제보에도 묻힐 가능성이 높았다. 부패한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엘 고스트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진실은 빛을 봐야 한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직접 폭로하는 것. 하지만 익명으로, 그리고 대중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는 인터넷에 엘 신디카토와 돈 라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들의 합법적인 사업체, 자선활동, 언론과의 관계. 돈 라몬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이사는 더욱 분노했다. 계획을 세웠다. 돈 라몬이 대중 앞에 나서는 순간을 노리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터넷 생중계였다. 돈 라몬이 며칠 후 도시의 주요 행사에서 자선기금 모금 연설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때가 기회였다. 이사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미리 잠입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엘 고스트가 제공한 정보와 그녀의 잠입 기술을 활용하여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행사장 내부의 구조, 보안 시스템, 감시 카메라 위치 등을 파악했다. 행사 당일 이사는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하고 행사장 내부로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부유한 사업가들, 정치인들, 모두 돈 라몬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었다. 돈 라몬은 무대 위에서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이사는 무대 근처의 조명장치 뒤에 몸을 숨겼다. 폰과 소형 프로젝터, 그리고 스피커를 준비했다. 엘 고스트가 몰래 가져다 준 장비들이었다. 돈 라몬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사는 준비한 장비를 작동시켰다. 소형 프로젝터가 무대 뒤쪽 벽에 영상을 투사했다. 그녀가 공항 수화물 처리 구역과 항구 창고에서 촬영한 인신매매 영상이었다. Current par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1,995. 갑자기 무대 뒤쪽 벽에 끔찍한 영상이 나타나자 행사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충격에 질린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가방에서 꺼내지는 모습, 좁은 공간에 갇힌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눈빛. 돈 라몬은 연설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영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때 이사는 준비한 스피커를 켜고 목소리를 변조하여 외쳤다. 저자가 바로 엘 신디카토의 수장, 돈 라몬이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다. 공항과 항구를 통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곳에 모인 당신들 중 상당수도 그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행사장 안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더욱 동요했다. 일부는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출구로 달려갔다. 돈 라몬의 부하들이 혼란 속에서 이사를 찾기 시작했다. 돈 라몬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저것은 조작된 영상이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함이 역력했다. 이사는 영상을 계속 재생하며 추가적인 증거 파일, USB 안의 명단, 통화 녹음 일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틀었다. 안토니오 팀장의 이름, 공항 관계자들의 이름, 정치인들의 이름. 엘 신디카토와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호명되자 행사장 안의 몇몇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돈 라몬의 부하들이 그녀가 숨어있는 조명 장치 쪽으로 달려왔다. 이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장비를 챙겨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도망치고 돈 라몬의 부하들은 이사를 찾고 일부 기자들은 영상을 촬영하려 했었다. 혼란 속에서 이사는 건물 뒤편의 비상구로 향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 고스트였다. 그는 작은 승합차 옆에 서 있었다. 타! 이사는 승합차에 올라탔다. 엘 고스트는 재빨리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차 안에서 이사는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성공했어? 엘 고스트가 물었다. 영상을 틀고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어요. 기자들도 있었으니 아마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엘 고스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거다. 하지만 돈 라몬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돈 라몬은요? 이사가 물었다. 그는 도망쳤을 거다. 그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니까. 하지만 그의 얼굴과 이름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지. 그의 합법적인 사업체들도 조사를 받게 될 거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이사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쓰러졌다. 며칠간의 추격, 공포, 그리고 사투가 그녀를 덮쳤다. 엘 고스트는 그녀를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돈 라몬과 엘 신디카토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그녀가 폭로한 영상과 명단, 통화 녹음 일부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공항 보안팀장 안토니오 마르티니 엘 신디카토와의 연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항구 창고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출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사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구출되었다. 조직의 일부가 드러났다. 하지만 뉴스는 돈 라몬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엘 신디카토의 최고위층 중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엘 신디카토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돈 라몬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엘 고스트가 말했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돈 라몬을 잡고 엘 신디카토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사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채 숨어 지내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피부색이나 신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엘 고스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과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수배자 신세였고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리고 엘 고스트와 함께라면 더 큰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엘 고스트의 도움으로 이사는 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 라몬과 엘 신디카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구출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남아있었다. 엘 고스트는 그녀에게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공항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 정보 추적 방법, 위장술 등. 이사는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했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 그리고 생존 본능은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두 사람은 엘 신디카토의 다른 활동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 무기 거래, 돈 세탁 등 조직의 문어발식 사업들을 파헤쳤다. 엘 고스트는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했고 이사는 현장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낮은 신분과 평범한 외모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식당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조직의 대화나 움직임을 엿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사는 엘 신디카토가 단순히 스페인에만 국한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유럽 전역, 심지어 북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돈 라몬은 그 네트워크의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 위에는 또 다른 최고 위층들이 존재했다. 디렉터레이트라고 불리는 그림자 속의 존재들.
원본 이야기의 디렉터레이트와 유사했다. 이사는 싸움의 규모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엘 고스트가 있었고 그녀가 폭로한 진실로 인해 깨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언론은 계속해서 엘 신디카토 스캔들을 보도했고 경찰과 사법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부패한 세력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이사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돈 라몬이 스페인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도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돈 라몬을 잡아야 했다. 그를 통해 엘 신디카토의 최고 위층 디렉터레이트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엘 고스트가 돈 라몬의 도피 경로를 파악했다. 그는 개인 요트를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출항지는 스페인 남부의 작은 항구였다. 이사와 엘 고스트는 돈 라몬의 출항일에 맞춰 항구로 잠입했다. 항구는 돈 라몬의 부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경비가 삼엄했다. 이사는 어부복장으로 위장하고 엘 고스트는 기술적인 지원을 맡았다. 어둠이 내린 밤, 이사는 돈 라몬의 요트가 정박해 있는 부두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요트 위에는 돈 라몬과 그의 경호원들이 있었다. 이사는 요트에 몰래 올라탈 기회를 노렸다. 경호원들의 감시망을 피해 이사는 간신히 요트의 갑판에 올라섰다. 몸을 숨기고 돈 라몬의 움직임을 살폈다. 돈 라몬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사는 폰을 꺼내 돈 라몬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리고 엘 고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 계획 진행. 엘 고스트는 항구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다. 갑자기 항구의 조명 일부가 꺼지고 경보음이 울렸다. 혼란이 발생했다. 돈 라몬의 경호원들이 동요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 틈을 타 이사는 돈 라몬에게 접근했다. 칼을 꺼내 그의 목에 겨누었다. 돈 라몬, 움직이지 마. 돈 라몬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사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파멸시킨 가족의 복수다. 그리고 네가 팔아넘긴 아이들의 복수다. 돈 라몬의 경호원들이 이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그때 엘 고스트가 요트의 엔진을 원격으로 조종했다. 요트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혼란 속에서 이사는 돈 라몬을 인질로 잡고 경호원들에게 맞섰다. 그녀는 격투술과 나이프 사용법을 배웠었다. 경호원들과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다. 이사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부상을 입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엘 고스트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돈 라몬의 경호원들은 돈 라몬을 데리고 다른 작은 보트로 도망치려 했다. 이사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돈 라몬은 그녀를 비웃으며 보트에 올라탔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나는 절대 잡히지 않아. 보트가 빠르게 항구를 벗어났다. 이사는 부상당한 몸으로 부두에 서서 돈 라몬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놓쳤다. 경찰이 도착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사는 엘 고스트의 도움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이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돈 라몬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 엘 고스트는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 이사벨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돈 라몬은 이제 도망자 신세야.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거다. 그의 네트워크도 큰 타격을 입었어.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위험해요. 그리고 돈 라몬은 여전히... 알아,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승리를 거둔 거야. 그의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의 사업은 무너지고 있어. 이제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디렉터레이트의 실체를 밝혀야 해. 이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엘 고스트의 말대로였다.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싸울 힘이 남아있었다. 그녀와 엘 고스트는 계속해서 엘 신디카토의 잔당과 디렉터레이트를 추적했다. 돈 라몬이 남긴 흔적들, 체포된 조직원들의 진술, 엘 고스트가 해킹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수개월이 흘렀다. 이사는 더 이상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거대 조직과 맞서는 노련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엘 코스트는 그녀의 멘토이자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했다. 디렉터레이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은밀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숨어 있었고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돌라모는 그들의 하수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디렉터레이트에게는 작은 손실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사와 엘코스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장소에 잠입하기도 했다. 어느 날 엘코스트가 디렉터레이트의 비밀 회합 장소를 알아냈다. 스페인 북부의 외딴 성이었다. 그곳에서 디렉터레이트 멤버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정보였다. 마지막 기회였다. 디렉터레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기회. 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다. 성은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했고 디렉터레이트 멤버들은 모두 강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이사와 엘코스트는 성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합 장소에 잠입하여 디렉터레이트 멤버들의 얼굴과 대화를 기록하고 그 증거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성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사와 엘고스트는 밤을 이용해 성벽을 넘기로 했다. 엘고스트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동안 이사는 줄을 타고 성벽을 올랐다. 성 안으로 잠입했지만 경비는 여전히 삼엄했다. 이사는 그림자 속에 숨어 움직이며 회합 장소를 찾았다. 엘고스트는 외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그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간신히 회합 장소 근처에 도착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넓은 방 안에는 7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바로 디렉터레이트였다. 정치인, 기업가, 심지어 군 장성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돈 라모는 그들 사이에 없었다. 그는 이미 버려진 카드였다. 이사는 폰으로 그들의 얼굴과 대화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연하게 인신매매, 마약거래, 정치, 공작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했다.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이사는 들킬 위기에 처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왔다. 이사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들켰다. 경호원